일본에서 방금 신선하게 날라온 이 화러 스티븐님, 네. 지금 거기서 많은 회장님과 사장님들 이렇게 만나고 악수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일단 일본 저희가 갔던 이유는 이제 웹엑스라고 하는 도쿄에서 일본에서 최대 블록체인 행사일 건데 저희가 이제 리서치 파트너로 초대돼서 저랑 이제 저희 공동창업자와 이제 리서처분들이랑 같이 함께 갔다 왔는데 일본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는 별개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되게 고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조심성이 되게 높고 근데 사실 지금 규제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암호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암호자산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냥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세율도 낮추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이제 SBI의 존재인 것 같아요. SBI 같은 어떤 큰형님 이 전통금융권의 로직을 이해하고 있고 인맥이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집단이 크립토에 정말로 크게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전 되게 부러웠고 실제로 이 웹엑스에 온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이 웹엑스 자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이 키타오 회장님, 키타오 회장님이라는 SBI 전체 그룹의 회장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분과 어떻게 연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랑 연을? 왜냐면 그분이 쩐주기 때문에. 최근에 건틀렛에도 125mm인가 넣었잖아요. 거의 1억 달러가 넘는 거의 원화로 따지면 한 1,600억, 700억이 넘는 돈을 쏴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또 일본의 웬만한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이방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같이 협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SBI 마크가 좀 박혀 있다 이러면 좀 더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자본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이제 SBI고 그 SBI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이제 키타오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분과 어떤 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폰서를 자처해가지고 웹엑스의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실제로 와가지고 키타오 회장님이랑 말 한마디 섞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처럼 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감정들을 갖고 좀 한국에 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항상 크립토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일본보다 더 볼륨도 많고 막 옛날부터 2017년 그 시즌에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느 거래소보다 우리나라가 킥스타트는 그렇게 더 잘 한 것 같은데 뭐랄까 이 실리는 일본에서 다 챙겨가는 것 같고 거기도 지금 그 세금 크립토에 대한 세금이 지금 55%인가?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엄청 불평하더라고. 맞아. 이거 안 바뀐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야 이거 세제 개편한다고 하는데 나는 희망 안 건다. 이거 그냥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하는 쇼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그 점진적으로 실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참 뭐랄까 뭔가 아련하네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아쉽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당연히 일적으로 일본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웹엑스를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5, 6년 동안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일본에 갔던 것 같아요. 출장으로. 근데 스티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본의 문화적인 측면과 B2B 문화를 봤을 때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늘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저는 사실 그게 막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업계에 특화된 그 특성이 하나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코인이라는 존재가 카지노로서 너무나 강하게 두각을 나타냈고 지금도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뭐 평균 3명에 한 번꼴로 이제 한 명꼴로 코인 투자 경험이 있고 아마 원화는 아직도 US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투자 그쵸. 이용되고 있는 그 명목 화폐이고 코인 투자에 이제 그와 반면에 일본은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5%라는 아주 급진적인 근데 원래 코인 투자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뭐 세금 정책이 나와도 어차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정책인데 씁쓸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았나. 너희가 어차피 못 벌 건 알기 때문에 우리는 55%를 때리겠다. 원래 블록체인은 코인 투자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착한 정부네. 잘했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가서 근데 뭐 또 재밌는 거 없었나요? 뭐 그런 이런 기관이나 이런 뭐 네. 그 정부의 움직임 외에도 뭐 네. 일본에서 재밌게 발견한 어떤 빌더 문화라든가 어.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이게 다 좀 빌더들이 굉장히 끼리끼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 일본어로 얘기하고 예, 부스를 운영하면 되게 어려운 점이 보통 KBW나 이런 데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 당연히 영어가 디폴트 언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외국인이든 뭐든 일단 일본어로 물어봐요. 그게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일본어를 못하면 일단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협업을, 예, 진짜 뭔가 협업을 못 하겠어. 협업을 같이 하자고 뭔가 얘기를 해도 이게 어쨌든 영어가 안 되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질적인 게 빌더들을 만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데 막 SBI는 막 스테이지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뭐 SBI 솔라나 글로벌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어. 소나랑 협업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막 SBI는 진짜로 좀 기형적인 것 같아요. 이 일본 시장에서. 일본은 굉장히 방어적인데 SBI라는 이 거대 그룹은 정말로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배팅을 한다. 전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많이 되게 이 시장은 극과 극의 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재밌었던 거는 컨퍼런스가 원래 보통 그냥 리테일들도 막 들어갈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장소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계급표가 있어요. 아 뭐야? 그래가지고 카스트야? 그래가지고 진짜 뭐 완전 카스트처럼 그 명찰에 다 색이 있고요. 그 명찰 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국열차 같은. 완전히. 그래서 뭐 리테일, 비즈니스, 뭐 그 미디어, 뭐 VIP, 뭐 스폰서 이런 게 스피커, 있는데 뭐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메인 스테이지 있잖아요. 원래 KBW는 모두에게 다 개방을 시켜놓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티어 이상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전 그걸 보면서 와, 이 계급제가 여기서 되게 만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애초에 사실 리테일 분들은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토콜이나 팀이나 회사랑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그냥 부스에만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비즈니스를 하러 오신 분들 이상 티어만 실제로 이제 스테이지에서 들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게 되게 좀 저는 참신하다고 느꼈고, 이게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이런 그 포메이션이. 아니 근데 그거 몰라서 들으러 올 수도 있지. 왜 그걸 다 막아놔? 안 와요. 아 뭐 그렇긴 해.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보면은 그 가장 뭐 KBW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특히 아시아에서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세션들은 주로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이라든지. 그런데 거긴 거의 100%다 리테일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B2B에 되게 유의미한 빌더들이 혹은 어떤 회사에 지사를 담당하거나 뭐 기술을 이야기하는 세션이다.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술이나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그게 강력했던 예시가 방콕에서 작년에 했던 이스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 커넥트였나 아무튼. 근데 거기가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세션만 한 2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시간대에. 근데 태국에서 엄청 큰 행사장에서 했고 예를 들어서 한 좌석이 한 100석 정도 됐으면 진짜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방에. 근데 막 장표 띄우는데 나도 절대 못 알아듣는 그런 막 수학 용어들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이 여기는 좀 더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빌더에 대한 세션은 어쨌든 리테일들은 안 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코인에 물렸거나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올 때가 있어. 커뮤니티 미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 스웨그 주렁주렁 달고 이제 막 티셔츠 한 3장 뭐 이렇게 에코백 4개 이렇게 스티커 다닥다닥 붙이고. 근데 저는 이 웹엑스의 사례가 어떤 그런 설국열차의 의미라기보다는 KYC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배우고 싶고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기회가 있어서 왔는지 아닌지 구별하기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컨퍼런스의 그런 사이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네들만을 위한 이벤트의 성격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사실 리테일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올라 안 올라 호재 있어 없어 이건데 걔네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말들이 써져 있는 장표들을 이제 띄우면서 우린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우리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제 베뉴 앞에서 입구에서 보통 이제 그 내부는 시끄러우니까 이제 또 발표하는 사람 방해되잖아요. 거기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밖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 이벤트 주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만큼 많이 모였다. 그치. 트위터 이제 자랑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크다 하는데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아니, 경쟁자 파운더들 한 20명 있어 여기에. 그런 사진들이 딱 있고, 그러고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아 불리씨, 사람 많구나. 예, 또 그 야핑을 또 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컨퍼런스 특히 크립토 컨퍼런스는 좀 그런 부작용이 근데 이거 우리 최근에 유행했잖아요. 그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ICML이라고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머신러닝 컨퍼런스가 했었는데 서울에서. 맞아요. 이 자식들도 아이돌을 부른다. 청아가 사실 고점 시그널이었는데. 그니까 그때 하이닉스에 팔았어야 됐는데. 그니까 네. 와, 우리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고 갑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첫 에피소드 찍었을 때가 고점이었던 거 완전 같아요. 고점이었어. 와 진짜 개 고점이었죠. 그때 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 마우스가 있는 여기쯤이었나요? 여기쯤에서 했을 거야, 그죠? 우리가 시작했던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나이 테스트 몇 번. 지금도 또 사나이 테스트 중이야. 이거 사나이 맞아요, 이거. 사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현명함의 기준이 아닌가? 그런가요? 저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아닙니다. 현물 들고 계시잖아요. 현물 들고 근데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두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했지만 그 두 분께 휘둘려 가지고 정확하게 고점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보다 편안해요. 이 정말 코인 짬이 있다 보니까 코인에 비해 예를 들어서 또 뉴스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나와. 그치.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나는 가격을 매일 체크를 일부러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코인에 비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윙코인 같은 거 사면 막 어린애가 막 그 카메라에다가 뻑큐 날리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와 진짜 으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 사고 나서 전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님이 그 나스닥 나와서 ADR 상장 이후에 어떤 본인들이 어떻게 주주를 만족시켜야 되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든든한 거야. 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 그 사랑의 김희영의 그 내 인생 한번 맡겨보겠다.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른다. 그렇죠. 모르지만 이 사람 정도면 우리가 뭔가 인생을 맡겨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샌님들이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민코인 같은 거 하면 갑자기 트위터 보다 보면 막 진짜 뻑큐 날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그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진짜 이게 그 thesis driven investing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가설에 의한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저도 SK 하이닉스 이거 내리는 거 보면서 오르겠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야지. 여름이니까 다들 이제 우리 유로피안들 다 휴가 가야 되잖아. 휴가 가고 그리고 7월 달에 돌아오면은 그때 또 펌핑 하겠지. 저는 이거 약간 어떻게 느끼냐면은 24년도에 비트코인이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많이 그때 ETF였나 24년이 여튼 그 24년도일 거예요. 24년도 그때 이제 ETF가 되니 많이 하면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3이랑 24가 약간 뒤섞인 것 같은데 24년 여름이 뭐였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서로 미사일 맞교환을 하면서 여름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한 69K까지 올라갔다가 한 49K까지 8월 이렇게 비트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뭐 크립토 대통령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9월 달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100K 넘게 또 펌핑을 했거든요. 약간 지금 그 느낌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이 세상 모두가 이거 반도체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 지금 알렉스님이 되게 저의 희망회로를 저는 약간 좀 기분이 나쁜 게 왜? 펌핑이라는 코인계에서 쓰는 천박한 단어를 주식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왜 펌핑이잖아. 아니 펌핑이라는 단어를 코인계에서만 계속 들었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결국 다 똑같다. 네.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똑같아? 그러니까 다르지. 뭐가 똑같냐면 그렇게 펌핑 같은 천박한 단어를 주식에 쓰는 것 자체가
코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코인을 사고 주식을 하면서 이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욕심 그리고 마치 운에 나의 모든 거를 맡기겠다 이게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그게 뭐 잘 되고 잘못되고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저 회장님을 보고 뭐 인생을 맡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맡긴다는 그 기준도 내가 막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청산을 당하고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현상이.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은 성인 인구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3,570만 명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약 120만 명이 마진콜을 당했고 강제 청산을 32만에서 36만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트위터 아저씨가 한국 성인 인구의 3.4%가 마진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이번에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와. 여기 뉴스 기사가 또 공유할 게 있는데 레버리지 ETF가 급락을 하면서 20, 30대 파산 계좌 62% 차지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또 텔레그램에 써주셨잖아요. 네. 이 나이대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빨리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수 거래라든가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거에 쉽게 손을 대고 또 이 썬큰 코스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면 또 물을 타야 할 것만 같고 손절은 못 하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청산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알렉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의 운에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약간 맡기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제 한 2년 전에 진짜 많이 그랬죠.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밈코인이 뭐가 올랐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식구들한테 이런 게 있다 웃기다 사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사고 물리고 잃고 어느 때는 이렇게 따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달랐죠. 그때는 이제 민코인 시장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죠. 그때는 이제 번들링이라는 것도 이렇게 막 엄청 과하게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제 민코인을 이제 이더리움에서부터 이제 했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사실 번들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체인 속도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고 트잭도 비쌌고 그래서 그 번들링 행위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 오가닉한 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런치패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서 그 코인을 발행한 사람이 유동성 다 제거해버리면 그냥 다 한 번에 러그가 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항상 판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하나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조금 했었는데 이제 솔라나로 오면서 이게 완전 어떤 기계적인 그냥 산업이 되었죠. 하나의 그냥 민코인을 런칭을 하고 번들링해서 사이드 월렛으로 팔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리면서 이건 손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민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펌핑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 심리죠. 이 레버리지를 한다는 게 오래 들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많은 20, 30대 저의 동료분들. 그래서 지금 뭐 금융 당국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긴급 회의를 한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떴는데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30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으로 비유를 한 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저번 팟캐스트 때 약간 설명이 어려워서 조금 못 이해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인베스트라고 하는 게 챗G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앱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쉣 없나? 없네요. 여튼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챗GPT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챗GPT 내부에 있는 플러그인 일명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놔서 버튼이 다른데 여기다가 이제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 코인베스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물어보면은 이 자식이 이 금융적인 마인드로다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농담
같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강제 청산 당한 걸 전쟁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냐 하니까 현재 한국군 병력의 약 45만 명의 71에서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죠. 사상자가 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지금 괴멸적인 피해를 당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비교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직접 아직 막 그런 그런 당사자가 아니어서 뭐 웃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 실사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뭐 아까 그렇죠. 기사에서도 금융당국에서 뭐 구제하려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들이 뭐 얼마나 현안을 내놓을지 솔직히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운이나 베팅에 의존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리는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미래와 괴리가 지금 너무 점점 멀어져 가는 건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와 미래가 좀 암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막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저도 최근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그 웹엑스 컨퍼런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명찰 색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보디가드가 있어요. 각 스테이지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리테일 분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디가드들이 막더라고. 근데 막는데 한국 같았으면 뭔가 이거 가지고 되게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은 그냥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은 계층의 사다리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고 그 계층 사다리를 뭔가 부수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어떤 위치에 만족하고 그냥 머무르려는 어떤 관성이 있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계층 명확한데 그 계층을 어떻게든 부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데 그걸 좀 잘못된 방식으로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집 마련의 꿈도 많이 이제는 사라진 상태이고 그리고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계층 사다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게 막막한데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다고 본인들이 느껴서 좀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좀 한국은 좀 계층 사다리가 뚜렷하다라는 거는 일본이랑 똑같은데 그거를 뭔가 어떻게든 부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열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좀 굉장히 잘못된 나라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워딩과 멋있는 어떤 그 목표와 생산적인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고취시켰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잖아요. 코리안 드림이 어딨어? 뭐 사실 지금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봤자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폰파리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나?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없고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가 거의 다 깜빵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조용히 부자가 되고 싶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유일한 길은 레버리지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지난 에피소드의 연장선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참 일본도 신기하고 한국도 신기하다. 이 동양 국가들이 좀 되게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것 같고 한국은 이걸 어떻게든 깨부수려다가 본인의 인생이 깨지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차라리 그 편이 낫죠. 그 편안한 삶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그 성장이 리니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피터 틸한테 그런 그 충고를 받았대잖아요. 리스크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 그 말을 직접 듣진 않았을지언정 아는 거야. 일단은 뭐라도 해야 이게 내가 망하든 승천을 하든 둘 중에 하나지. 이거를 내가 월급을 받아서 도대체 이걸 언제 내가 해. 근데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모든 원흉은 다 이 소셜 미디어에 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부럽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유럽은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영미권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젤러스라고 하는 말, 너를 엔비한다고 하는 말, 이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일만 있으면은 아 부럽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자기가 하는 내뱉은 말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자꾸 부럽다고 말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내가 성취해야 할 것만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못하면은 나는 그냥 덜 떨어진 놈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언어에서부터 그리고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이런 미디어 지형도까지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레버리지를 쓰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그 뭐 부럽다라는 관점에서 예전에 뭐 성시경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영어로 왜 누군가한테 내가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뭐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happy for you를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게 너무 크게 공감이 됐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그러네. 뭐 좋은 경사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게 굳이 뭐 결혼이라든지 뭐 사업이 대박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되게 사소한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난 너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어설프잖아. 지금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휘에 그냥 없는 거지. 맞아. 대신 좋은 일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배가 아파. 맞아. 누가 뭐 잘 되거나 집을 사거나. 맞아.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저는 아까 이제 주영님이 소셜 미디어가 원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소셜 미디어는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그 서비스 있죠. 자체는 다 똑같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도구를 어떻게 쓰냐가 지난번에 스티브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종특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약간 이면성이 있는 게 그게 또 우리의 드라이브를 또 만들고 이제 그게 또 굳이 막 되게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에 늘 쓰이진 않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특히 우리 세대를 포함해서도 더 젊은 세대를 보면은 왜 이렇게 레버리지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지를 보면 정말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고 SK 하이닉스 아까 밈코인이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밈코인에 들어가는 그 원초적인 욕망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밈이라고 비트코인도 사실 밈이라고 생각해요. 밈이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막 단톡방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뭐 그 저희가 한 거 아니고 퍼온 건데 뭐 이 한익 정말 이 병신 같은 코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그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그냥 그 코인을 엄청 많이 거래한 게 2030이잖아요. 2030이 트레이딩하는 게 코인인 거야. 그래서 코인 러들이 있는 곳이 코인이지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코인인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코인을 안 하고 주식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아니라 코인 시장이 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매일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맨날 일어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 14, 15, 16 4거래 연속으로 지금 서킷 브레이커랑 지금 사이드카가 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뭐 내피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코인 러들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존나 맞는 해석 같아. 이게 존나 맞는 해석 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그 유동성이 다 업비트에 있던 유동성이 다 우리나라 그 증권사로 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거네. 이거 말고 뭐 없네. 그리고 그 코인러라고 하는 그 집단이 막 되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30대 40대 남자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 그치, 내가 볼 그치. 때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는 형이 뭐 최근에 사우나에 갔는데 엄청 나이 많으신 뭐 6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몇 년 전에서는 그냥 저도 옛날에 아빠랑 사우나 갔을 때 같이 그 조그만한 왜 뜨거운 찜질 방 같은 데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그쵸. 그때 막 리플 얘기를 엄청 했단 말이야. 한 4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주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주머니들도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막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코인러라는 그 말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 시장이 코인으로 변한 이유 이제 좋은 밈들이 나오고 있다. SK 하이닉스나 이제 로우닉스로다가 동생이 이 전형적인 그 한남의 바탕화면 같네요. 여기 라이엇이 게임 있고 롤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한 200 몇 층에 물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욕을 과격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우리 주칸 형님의
트윗을 이게 이번 주인가 저번 주 잠깐만요. 7월 14일에 나왔던 트윗인데요. 어제 그제. 예. 이게 뭐냐면 세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리서치 펌이죠. 걔네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뉴스레터를 이 개빈 베이커라고 하는 투자 CIO Treaties Management라고 하는 그 투자 펀드의 아저씨가 캡처를 해서 아니다. 이거 지금 메모리랑 이거 AI 아직 더 간다. SK 하이닉스 우리는 불리시하다라고 하는 내용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주칸 형님 또한 나는 이제 시장이 열리면은 레버리지로 들어갈 거다 하면서 이 뉴스레터를 쓴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일단 나 이거 사실 자세히 안 읽었거든. 근데 오늘 오면서 읽어보니까 안에 내용이 말이 안 돼. 강한 감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1화에서 그러니까. 욕한 코일러잖아요. 코인러가 만든 거고 코인러가 운영하는 코인 텔레그램 방에서 이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이야 코인이지. 경우수가 존나 웃겨. 그냥 강한 감동 필요하 여기 다 징징대는 아가리 싸물기 필요하 애플. 개웃겨. 아니 근데 저 로우닉스라고 이렇게 밈화하는 거 너무 웃긴 게 하이닉스가 1년 전만 해도 6월 7월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맞아. 그럼 10배가 뛴 거잖아. 항상 내 기준이 중요한 그것도 거죠. 코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코인이랑 똑같아. 뭐 비트코인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10년 동안 몇 배 올랐어요, 진짜. 근데 그거 보면은 아무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인은 종목이 아니다. 그 코인러가 있는 곳이 코인이다. 어우 명언이다 이거는. 어쨌든 이 국가도 사람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시장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왜냐면 옛날 같으면은 레버리지 이렇게 많이 안 했을 거야. 우리 코인 하는 분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레버리지 그 교육 사이트 터지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니까 개같이 많이 하고 이게 간지러우니까 2배 3배도 이렇게 우리가 비웃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청산 당하는 거 보면서 나는 이거 위험한데. 근데 코인러가 결국 영어로는 디젠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은 노름판 가서 뭐 돈 흥청망청 쓰다가 다 잃고 오고 이게 계속 내려오는 민족 아니야? 하나의 집단? 우리나라는 진짜 그렇죠. 이게 게다가 또 코인 덕분에 그리고 막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 덕분에 그거를 더 빠르고 더 쉽게 잃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막 마련되고 있잖아요. 약간 탑골권에서 돈 걸고 장기 두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현대 이제 탑골공원 거기서 막 업비트가. 장기를 레버리지로 두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솔직히 처음에 레버리지를 제가 들었을 때 그 정말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랑 어렸을 때 이제 뭐 명절 때 시작을 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끔 고수업을 뒀어요. 저희 엄마 아빠랑 셋이서. 근데 이제 내가 이거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로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주셨던 게 자꾸 배판을 하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점당 1,000원을 했거든요. 일단 점당 1,000원도 가족끼리 하기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맞아요. 원래 점당 100원을 쓰는데. 맞아. 근데 저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점당 2,000원에 하자. 그럼 배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피박이랑 광박을 당하면 막 4배가 되고 8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번에 저희가 가장 컸을 때는 막 4-5만 원까지 한 판에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설날 추석 때 사촌들끼리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잖아요. 4,000원 빵, 5,000원 빵 하면서 윷놀이 하고 이게 마작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도박이고. 뭐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 뭐 사실 도박이라는 거는 이제 인류가 있음과 동시에 어떤 매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오래 영속됐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더 이 주식이란 형태로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투자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제 친구가 한 말 중에 재밌었던 게 지금 시장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지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뭐 막 몇백 조 나오면 뭐해 지금 뭐 맨날 막 20%씩 떨어지는데. 그치.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첫 에피소드 때 맞아.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맞아요. 실제로 하이닉스가 7월 말에 또 실적 발표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궁금하고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미 그런 거는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가격을 움직여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실적 자체가 너무 위대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그쵸.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우리 지난주였나?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우리가 한참 또 이란이랑 미국이랑 MOU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180 유턴을 해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새끼. 근데 그러면서 또 경제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 보고 이게 실적은 무슨 실적이야. 그냥 트럼프 황이 그냥 한마디 하면 이렇게 또 꺼졌다가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지 않나. 네, 상상해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 트럼프가 그 사진도 이 손이 막 썩어가는 그 막 손에 막 곰팡이 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정신도 아니고 건강도 안 좋고 그 보면은 의자에 그 일어서고 앉을 때 꼭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다리 힘도 풀린 거예요, 이 아저씨가. 요식음 있을지도 몰라. 가다가 진짜 막 기저귀 차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아저씨가 제정신도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들어. 제러드 쿠시너 같은 그 거의 뭐 현대판 앱스틴 이런 애들한테 보고를 듣고 얘 외교관도 아니야. 외교관도 아닌 자기 사위한테 보고 듣고 막 무슨 반 이슬람 미친 막 여기다가 그 이교도라고 써져 있는 이슬람 문신을 하고 있는 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맨날 이란 때려야 된다고 맨날 들어.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내릴까? 못해.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사태가 제대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장 꼴이 저는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쨌든 이거는 그 이란에서 그거는 조금 뭐 어쨌든 이란도 거기서 이렇게 기름을 내보내고 있고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도 홍해 쪽으로 이렇게 그 선박들 어느 정도 내보내고 있으니까 막 완전 우리 전체 세계 경제가 좌초될 것 같다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 여러 기업들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지켜가면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그 트럼프랑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트럼프 이 자식이 그 완전 중간 선거에서 대패배를 하기를 원해요. 네. 근데 뭐 저는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예측 불가한 이런 그 굉장히 볼러타일한 이런 세상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 본인의 행복의 기준이 명확하고 이제 그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그게 hopefully 막 레버리지를 통해서 운에 맡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팟캐스트를 우리가 또 업계에서 어쨌든 6년 넘게 계속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이 업계와 갖고 있는 기준은 이제 우리가 코인러라고 그 명명을 하고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크립토커런시라는 하나의 어떤 자산 클래스 사실 자산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랑 코인러도 달라 심지어.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크립토 자체가 자산 클래스에서 이제 점점 어떤 더 나은 돈의 기술, 더 나은 돈의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저는 후자에 어쨌든 커리어를 유지를 해가면서 굉장히 보람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아까 스티브님이 처음에 일본에 막 컨퍼런스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막 기타 호산을 포함해가지고 왜 이런 걸 빌딩하고 왜 이런 걸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당연히 어떤 투자를 위한 그러니까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고 이 업계는 하지만 후자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크립토가 결국 더 나은 돈의 기술, 더 나은 돈의 플랫폼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에 저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는 사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상에서 저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는 아직 뭐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 거는 이제
코인으로 돈 벌어서 코인으로 트레이딩해서 돈 번 사람의 이야기보단 좀 뭔가 진짜로 유의미한 성과를 세상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VIP로 초대받아서 갔는데 젊은 창업가들이 일본에 엄청 많아졌어요. 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왜 창업했어라고 물어보면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왜곡된 거긴 한데 SBI가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유의미한 창업을 해서 정말 괜찮은 크립토 스타트업을 만들면 SBI가 사준단 말이야. 지금 SBI가 최근에 인수한 기업만 몇 개인데, 제가 코인포스트도 인수했죠. 그래서 뭐 해시허브라는 리서치 회사 인수했고, 뭐 밸리데이터 회사도 오마카세라는 회사 인수했고, 이제 인수를 엄청 비트뱅크라는 거래소도 인수했고, 그러니까 이제 SBI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SBI의 영향을 받은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인수를 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금가분리가 조금 한국보다 많이 완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자기도 뭔가 SBI가 만족할 만한, SBI가 좋아할 만한 기업들을 막 창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한국인의 이 계층 사다리를 메꾸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레버리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정말로 내가 뭐 키타오상 같은 사람에게 매각하는 걸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PO 하는 걸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뭐 블록체인 기업이 IPO 한 사례도 없고, 블록체인 기업을 정말로 유능한 기업들이 뭐 일본 한국 대기업들이 막 사주고 막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이라는 조그만 시장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뭐 저주하기 바쁘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솔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들이 만연한 상태에서 한국인들이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성공하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외의 업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잘해서 창업하면 대기업들이 최대한 얘네들을 빼먹으려고만 하지, 얘네들의 어떤 기술력과 얘네들의 열정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SBI는 진짜 보면 너 똑똑한 젊은 친구라 하면은 그냥 인수해버리고 자기 오른팔로 만든단 말이죠. 기타 회장님이 되게 이질감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VIP 나한테 오셨어요. 진짜 그 기타 회장님 연세가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주변에 다 젊은 애들이야. 다 주변에 젊은 자기가 인수한 기업의 대표 파운더급 애들이 그 키타오 회장님의 보필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지.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의 어떤 환관일지언정 키타오 회장님을 정말로 그냥 감언이설로 그냥 선동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부럽다. 뭔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서 꿈을 키울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이 작금의 어떤 이 시장 상황이 한국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기업 공개 하고 싶다 그럼 마음이 있는데 사실 꿈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서 IPO 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막 기관들이랑도 만나 보면 어떻게 해서든 뭔가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하지 이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는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더 알려주지 말아야지. 뭔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해야지. 뭔가 나는 좀 더 이 사람들에게 뭘 안 해줘야지.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건데 계속해서 뭔가 물어보기만 하고 우리 회사에 어떤 베네핏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저는 저만 알고 안 주려고 하겠죠. 이 사람의 생리라는 게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국내 대기업과 국내 스타트업들의 교류는 더 줄어들게 될 거고 업계는 점점 더 퇴보하게 될 거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정당한 대가를 갖고 지불해주고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한국이라는 어떤 그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이 열망이 정말로 일확천금의 어떤 기회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정말로 이 본질적인 어떤 욕망이 좀 더 나는 정말 이 사회에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어서 좀 부가가치를 만들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뭐 엑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 사례들이 있어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야 뭐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서 뭐 자극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다 시입 알려 죽이기만 하고 하청업체 괴롭히기만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자주 섞인 비판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트윗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축한 형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 머신러닝 관련된 컨퍼런스인 ICML에 갔는데 한국은 AI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 그냥 그런 척 하고 있다. 한국 AI 스타트업에 관한 하이프는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이 대학교의 연구자들도 그렇다. 중국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족도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의 플레이북을 따라야 한다. 우리들은 중국의 이 천인 계획인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서 이거를 키우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네요. 저는 뭐 AI 업계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옛날에 좀 유명했던 게 그 트위터에서 그 닉네임이 기억 안 나는데 에어카타나와 뭐 여튼 그런 그 애니 씹덕푸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한국에서 AI 관련된 PhD 그 박사 과정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교수와 싸운 내용들이 한창 바이럴이 됐었어요. 트위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면 저도 막 고소미 먹을까 약간 두렵긴 한데 어차피 안 보니까 근데 그 교수가 실제로 걔가 그런 포스팅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막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PhD를 했던 그 트위터 유저는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갈취하고 막 이 PhD에 대한 것을 뭐 빙자를 해서 막 자기를 막 맨날 부려먹고 굉장히 나쁘게 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는 이제 AI 리서처인데 한국에서는 나의 그 이런 크레덴셜, 나의 이력을 보면서 너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비자를 주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한국 비자를 거절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맨날 한국에 대해서 진짜 맨날 까기만 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스티븐님이 말하는 게 뭔지 어렴풋이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외국인들 사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싫어할 수 있겠는데 한국 사람들 진짜 존나 인종차별적이에요. 저는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우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리잖아요. 뭐 당연히 그거를 그 올린 사람은 인종차별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죠.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은 진짜 레이시스트 그 자체인데 왜 이렇게 남의 나라 가서 그거 당했을 때 본인들은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트위터의 그 AI 연구자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약간 우리 사회가 좀 자정작용을 일으키려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한테 제가 이거를 막 전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각 개인이 이제 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지겠죠. 네. 저는 사실 알렉스님 이건 되게 궁금했던 게 알렉스님 어쨌든 스타트업을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이전에도 스타트업에 계셨고 사실 레이어제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에도 계셨고 싱가포르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좀 알렉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타트업 종사자로서? 저는 사실 제 커리어를 창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제가 다른 친구들과 창업한 교육회사가 지금도 이제 운영이 1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꿈이 교육에 있고 학교를 제가 스스로 만들거나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게 이제 꿈이라고 저는 뭐 가족들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들 늘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싱가포르에서도 살았고 미국에서 살았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소셜 모빌리티 에 대한 어떤 욕망이 클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마치 우리가 막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거지 일본 사람 특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남아는 그게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가서 늘 느꼈던 점은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 분이다라고 하면. 서비스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호텔이 됐던 뭐 음식점이 됐던 굉장히 좋은 곳을 가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러울만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뭐 저 백을 가져야지,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여행을 다녀야지. 근데 저는 다양한 어떤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계층의 친구들이랑 지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이제 자가를 마련하는 거. 자가를 마련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는 늘 약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이게 생각이 막 연계가 되고 그 와중에 나는 뭐 가장 새로 나온 아이폰도 사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노이즈들이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싱가포르도 확실히 그랬었고 근데 뭐 당연히 싱가포르도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야말로 그런 우리가 소위 카스트 제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뉘어진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거지가 되는 게 불법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내가 돈을 생산적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지가 되면은 실제로 정부에서 그런 분들만 조용히 모아두는 그 장소들이 있어. 조용히 삭제시켜요? 아니 삭제는 안 시키고 약간 어포더블 하우싱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곽의 지역에 뭐 집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걸 일을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웻마켓 같은데 수산시장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간단한 업무지만 뭐 남은 접시를 정리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수산시장 같은 데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먹었던 그릇이랑 접시를 못 치우게 해요. 왜냐면 그게 그분들의 일이거든.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하는 겁니다. 와, 싱가포르 진짜 신기하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트루만 쇼라고 그 어느 곳보다 자본주의지만 그 어느 곳보다 공산주의야.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게 이게 종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뭐 겪었던 이제 뭐 어디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뭐 새치기를 한다. 그럼 이제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룰을 안 지키는 걸로 저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 그럼 중국 사람들도 이런 계층에 있어서 욕심이 많고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남을 이제 밀치고 진전할 수 있을까에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정부는 그냥 완전히. 시진핑 형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야 너는 애 하나만 낳아야 돼. 그럼 그걸 지켜야 됐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한국이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창업 관련해서는 이게 참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님이 참 멋있고 어느 정도는 좀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진심으로 누군가가 창업을 한다라면은 그 창업을 위한 창업이 아니라 진짜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의식 이걸 풀기 위해서 해야 그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은 어느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리스크와 외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 오래가는 주변의 창업가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은 그 과정을 어쨌든 즐기는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든데 뭐 내가 시작한 건데 어떡해. 그리고 이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너무나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안 나도 아직도 전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제가 두 분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막 제가 이거는 문제이고 내가 이걸 풀고 싶다라는 거를 교육 이외에는 막 뾰족하게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정이 전 생긴다면 지금 제가 이제 아이 둘을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많이 쏟고 싶은 마음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욕망이랑 이제 반대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 벌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질,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게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스티브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전 동의하는데 이게 제가 삶의 스테이지를 이제 다양하게 겪어오면서 막 결혼을 하고 특히 아이가 생기면서 그 기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치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기준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딥한 얘기네요.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진짜. 네, 가족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약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 아이가 있는 이제 저희 누나도 그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들 둘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 둘이 맨날 뛰거든. 그냥 뛰어. 그치 아들은 뛰어. 아들들은. 그냥 뛰어. 어디든 뛰어. 그냥 뛰고 소리 지르고 막 계속 움직여.
그래가지고 3만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나도 한 이틀만 이제 누나랑 이제 막 그 명절을 이렇게 지내보면은 와 누나가 진짜 너무 대단하고 이런 그래서 전 존경합니다. 그런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스타트업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열심히 가정을 잘 돌보시고 거기에 힘을 쓰세요. 아 저요? 네. 아 근데 저는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아내랑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저의 지금 아까 뭐 행복의 기준을 찾으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지금 막 굳이 내가 창업을 막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이 너무 보람차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다 보니까 일단 일에서는 그걸 느끼기 어려운 우리가 업계이기도 하고 사실 물론 이제 특히 뭐 농담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특히 이게 업계가 되게 핀테크화 되다 보니까 세일즈 사이클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첫 에피소드에서도 다뤘지만 굉장히 규제 집약적이고 크립토를 통해서 일궈낼 수 있는 금융 혁신이 어쩔 수 없이 기관화가 되고 있고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스피드가 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일단. 그와 반면에 저는 매일매일 아이를 뭐 씻기고 놀아주고 아침을 먹이고 이러면은 아이가 얼마나 빠르게 크는지 매일매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이거는 수치와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가 한동안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정말 최저치였고 근데 그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제 주변에 특히 90년대생 이후에 젊은 뭐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젊은 엄마 아빠들을 봤을 때 예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가정에 있어서. 무슨 뜻이냐면 직장에서 뭐 회식이 있고 심지어 모빌리티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승진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젊은 부모들은 내 가정을 지키는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더 우선순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좀 행복의 기준의 연장선으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거는 당연히 엄청난 축복이고 뭐 상당한 운이 따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게 뭐 늘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 단위로 약간 보람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죠. 밈코인을 사는 것. 네. 아 또 이렇게 전하는. 네, 그 아까도 그 알렉스님이 그 보람을 그 느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우리 채빵에도 이 코인을 살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애를 보면서 그래도 덱스 스크리너는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로빈 후드가 그 이더리움과 베이스를 그냥 제끼고 덱스 볼륨 이건 이제 24시간 볼륨이긴 하지만 제꼈습니다. 지금 솔라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인데 요즘에 로빈후드 상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빈후드에 있는 이 밈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특히 요즘에 캐시캣 난리가 났었죠. 그거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미 최고점, 늦었어. 예, 이미 다 최고점이 끝났어 파티는. 벌써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야, 로빈 후드는 달라. 왜? 로빈 후드는 이 증권 앱 중에서도 리테일의 앱이었고 GME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앱이었잖아. 그리고 우리 블라드 우리 로빈 후드의 파운더 블라드도 이 로빈 후드 체인의 밈코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밈코인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하면서 유동성이 팍 몰렸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덱스가 있었는데 그거 뭐 러그를 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막 당연히 나도 저거를 일찍 샀으면은 얼마를 벌었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했었죠. 이제 캐시캣을 보면서 나도 저거 어떤 텔방에서 한 자리 밀리언대에 봤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와중에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또다시 출구 유동성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거를 많이 봐온 것 같다. 지금 이번에는 달라라고 말하는 이 말투들 그리고 이 밈코인의 상승에 막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는 거죠. 뭐 막 이거는 로빈 후드가 전에
자기네들 앱의 이름이 캐시캣이었기 때문에 이 캐시캣이 오른다. 막 무슨 거기 그 로빈후드 직원이 그 캐시캣을 뭐 프로필에다가 뭐 넣었던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웃긴 아니 걔가 그걸 프로필에 넣었는데 그게 왜 올라야 돼? 결국에는 그거 재료로 써먹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하나도 넣진 않았는데 그냥 약간 씁쓸했어요. 이 두 개 세 개가 어쨌든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희망을 걸어야만 하나? 우리가 이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거를 또 들어가서 또 이거를 돈을 잃고 또 나와야 하나? 한 100명 중에 한 명 꼴인 사람들이 한 50배에서 100배 수익을 올리는 걸 보면서 배 아파서 또 달려 들어야 하나? 약간 좀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 모든 현상이. 우리 이제 이거를 다 털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은 이거 혹시 뭐 코인 사신 거는 있나요? 전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덱스크리너에 나온 밈코인을 의심되는데. 진짜로. 그럼 나한테 왜 보냈어? 아니 내가 언제 사냐고 물어봤어. 이거 지켜본다니. 이분이 여러분들 이 주영님이 진짜 왜곡을 잘해요. 물론 이제 그래서 감사하게 이게 진행되는 거기도 한데 나한테는 그러지만 아무튼. 알았어.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게 막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지칠 정도로 무감정인 상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차트 이것도 보면 덱스 볼륨 리더스고 로빈후드 체인이 되게 굉장한 찬사를 받았잖아요. 그쵸. 이 체인이 되게 잘 된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 5, 6년 동안 이러한 체인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이제 이런 덱스 볼륨처럼 몇 안 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수치를 대면서 이 체인이 되게 잘 나간다. 근데 우리가 아는 체인들 중에 이걸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한 체인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명실상부하게 이러한 니즈가 있고 수요가 있어서 이 체인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나는 건 솔직히 하이퍼 EVM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퍼 리퀴드가 돌아가야 되니까 하이퍼 EVM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밈이 새롭게 나올 이제 다른 체인에 똑같이 이런 밈이 나와서 누군가가 50배, 100배 먹고 누군가는 잃고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있을 일이다. 근데 여기에서 좀 분리를 해야 될 점은 그런 행위가 일어난 플랫폼이나 블록체인이 인프라가 특정 L1, L2인데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서 이러한 행위로 파생되어진 트랜잭션 볼륨 때문에 이 체인이 잘 된다라고 연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블라드도 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 생각에는 why not이라는 스탠스로 그냥 마케팅으로 잘 이용하지 않아? 왜냐면 확실히 노이즈 마케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체인이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런칭을 할 때 누구나 다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 있는데 사실 캐시캣이 엄청나게 캐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쵸. 캐시캣 하면 라빈후드 하면 캐시캣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현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놀랍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만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제 개수가 저는 이제 레이어즈에서 하는 일이 블록체인들 연결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현존하는 체인이 제가 알기로는 약 4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레이어즈로는 170개 정도를 이제 연결을 해오고 있잖아요. 점점 더 이 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즉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는 점점 더 수는 줄어들고 망할 것이고, 이들이 해왔던 이 수수료 장사는 더 이상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은 B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를 빼면은. 그래서 이 체인 전쟁은 향후에 정말 한 1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체인이 거래 수수료로 영속이 되려면 산업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금융과 융화가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 로빈후드 같은 전통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 업계의 어떤 수준이 되게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거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빈후드가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기대들을 해도 될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되게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 되게 로빈후드는 진짜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빈후드는 이 거래소 앱에 대한 정말 그 파격적인
혁신해 보였던 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스 같은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금융 거래 앱의 어떤 굉장히 큰 혁신을 보여준 기업가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블록체인 런칭을 했을 때는 정말 좀 다른 형태의 또 유즈 케이스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밈코인 내서 또 펌핑 시키고 그걸로 지금 거래 양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 업계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구나. 그냥 로빈후드도 크립토의 탈을 쓰면 되게 수준 낮아지고 굉장히 좀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야 이 업계가 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요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도 본인들이 그 엔딩을 알면서도 이 끝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거에 열광하고 있는 이 트위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과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또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그냥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놓고 누군가는 또 이 사람을 또 찬양해줘. 되게 잘 이 캐시캣을 처음에 찾은 사람 막 찬양해주고 해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오를 거냐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를 또 양산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동성 출구가 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래야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이게 또 단순히 캐시캣뿐만이 아니라 뭐 안샘도 그렇고 어쨌든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제로에 수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린 이거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저는 좀 분노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한 주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셈 토큰 또한 얘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트위터에서 안셈에 대해서 이 토큰에 대해서 떠들면은 이거를 보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카이토 야핑이랑 거의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제 보상을 이제 안셈 토큰으로 주겠다인데 저는 이제 안셈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많은 것을 보면서 오케이 뭐 너가 하는 행위 자체가 뭐 막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그게 진짜 무수한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토큰을 이용한 인센티브를 통한 이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는 것. 너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라고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뭐 시도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형태들이 이미 과거에도 너무나 존재했고 그 결말 또한 다 우리가 봐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해서 물어보면은 안샘은 나는 이제 뭐 이런 라이브 스트림도 있고 전부 다 트위터 팔로워도 많고 뭐 결국에 자기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뭐 트위터에서 해봤자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 그리고 이런 안샘 슐링을 하는 글들을 만약에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거를 봤을 때도 그 글을 보고 과연 사줄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 이걸 왜 사? 자기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작년과 재작년 시즌에 들어왔다가 털려서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갔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크립토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그냥 학살 아니야? 그 사람들 끌고 와서 도축시키고 자기가 뭐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홀더들 배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되나? 그러면서 이제 뭐 도지 같은 경우를 이런 밈, 더 큰 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건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런 거 없이 억지로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도지 같은 경우에는 밈이라는 게 있었거든. 이미 인터넷 우리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던 거고 봉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베타였기 때문에 거의 최초의 베타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좀 잘된 베타 중 하나죠. 그거였기 때문에 잘 된 거고 그 뒤로부터는 그 짤 아시죠? 유스니시아 그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차 타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 딱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지 그 다음에 봉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돈 벌고 그러는 거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해야 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봉크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솔라나가 FTX 이후로 굉장히 힘들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빌더들에게 지원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밈인 것도 있지만 스토리도 있었고, 도지 같은 경우도 밈이긴 하지만 이 도지 체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사토시의 어떤 그런 거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한 체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밈과 컬처를 만드는 건데, 문화라는 걸 보면 문화라는 게 어떤 국가나 사회에 안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단의 노력들이. 근데 지금 이제 밈을 사회와 문화로 비교해 보면 도지와 동크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정착되어 있었던 문화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안쌤이나 캐시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막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예전에 막 우리나라가 막 모든 뭐만 하면 다 K 붙여서 했잖아요. K 육봉처럼 그런 것들을 항상 뭐만 하면 K 붙이는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야. 이제 뭐만 하면 K다, 뭐만 하면 K다 이러니까 오히려 그 K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지경에 다다랐던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K가 붙인다고 그게 문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 문화라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관성에 이게 머물러 있어야지 문화가 되는 건데, 이게 문화라고 계속해서 그냥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 밈코인이라는 거가 아까 주영님 말씀하신 도지랑 그 봉크가 잘 됐다고 해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네, 애초에 밈은 인위적이면 밈이 아닌 거야. 이 인위적인 밈이란 것 자체부터가 이미 형용 모순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이미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로빈후드 체인이 잘 되면서 이제 베이스 체인에 대한 어떤 불똥이 튀긴 거지. 야, 로빈후드 이렇게 잘 되는데 여태까지 베이스 뭐했냐? 우리가 맨날 니들 떠먹여 주려고 맨날 베이스 시즌 외치고 거기 가가지고 코인 거래 다 했는데 너들 뭐했냐? 해가지고 막 안쌤이 뭐라고 깠어요. 그러고 이제 안쌤 말고도 그 Average Joe Cryptos라고 하는 이 친구도 이제 코인베이스와 베이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은 이제 혁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혁신가가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는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 24년 초에 아마 그때 디젠 사태가 있었죠. 그 팟캐스터를 위시한 디젠 코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디젠이 하도 잘 됐으니까 모든 관심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들이 혁신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밈코인을 상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해줬었어야 했어. 자기네들이 미는 이 소셜에 관련된 그 것이 진하게 묻어있던 게 그 디젠 코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팟캐스터에서 자체적으로 애들이 우리 디젠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맞아요. 어떤 사실 그 카이토 야핑의 전신이죠. 이거에 대해서 떠들면 우리가 이거 디젠 코인 줄게 하는 식으로 나왔고 그게 엄청 인기를 많이 얻어서 막 시총 거의 원빌까지 갔었죠. 그거를 근데 상장을 안 시켜줬어. 왜 안 시켜줬을까에 대해서 이제 나도 모르지만 아마 그들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 내부에서 걔네들 왜냐면 그때 한창 SEC하고 많이 싸웠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명 이런 것들을 상장시키지 못하는 혁신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리스크를 두면서 하는 게 혁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자기네들한테 좋은 재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 원래부터 좀 없었다라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올인원 앱이라고 하죠. 슈퍼 앱이라는 걸로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많이 움직임을 이렇게 보였다가 이제 다시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제시 폴락이
그 베이스 앱의 운영권을 코비한테 완전 위임한다는 그 트윗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 베이스 앱조차도 혁신이 없었어요. 그것조차도 그냥 뭐 트위터를 그냥 베꼈어. 근데 거기에 코인이 있대. 약간 어쩌라고거든요. 이거 가지고 너 뭐하라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베이스에 여전히 머물렀었던 이유는 어쨌든 코인베이스니까. 어쨌든 미국의 일장 그 거래소니까 여기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싱가포르 토큰 이런 데 가면은 막 빌더들이 졸라 많아. 막 제시 폴락 만나려고 막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빌더들 솔직히 거기 있는 거 그냥 제시 폴락하고 악수 한번 하고 걔한테 샤라웃 한번 받고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냥 빨아 먹으려고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 폴락 같은 경우에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냐 하면서 이거가 존나 비대해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게 혁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그 기업 내부가 좀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헝그리함이 없으니까 그 혁신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코인베이스나 베이스를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고,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혁신이야 아니야 이건 뭐 당연히 우리 개인적인 뭐 의견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는 거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업을 이제 뭐 개발을 하고 확장하는 관점에서 이 업계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성공으로 그러니까 용처가 명확하고 유저가 이제 많다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관점에서 너무나 어려운 업계이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거쳐왔던 뭐 웹3 게임 NFT, 탈중앙형 소셜 미디어, 뭐 디사이, 디핀 이런 것들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그냥 스캠 내러티브였다면 그냥 한낱 저기에 뭐 저 내러티브가 잘 되니까 여기에 코인을 그냥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그냥 그냥 그게 끝났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나름의 그 유스 케이스라고 제가 이제 칭한다면 전 아직도 그게 되게 밸리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내가 트위터 같은 중앙형 소셜 미디어를 쓰는 대신에 탈중앙형 소셜 미디어를 써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그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더 폭발적인 리워드를 받고 이거는 저한테 되게 아직도 유효한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만 거의 아무도 그거를 성공으로 일으키지 못한 것이고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시 폴락 같은 그런 뭐 거의 인플루언서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그런 현상은 마치 우리가 아까 뭐 안쌤이라든지 뭐 코인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느 업계를 가도 늘 있을 것이고 이런 현상은 늘 존재할 거이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냥 웹3라는 이 큰 업계 내에서 다양한 이런 그 이토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종류가 생겨났지만 그게 한낱 내러티브로 끝났다는 게 그냥 안타까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러티브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을 다 혁신가가 아니다라고 칭하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치적 혁명가는 혁명을 하는 이유가 왕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정작 그 왕이 앉으면 그 사람은 혁명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기업을 보면서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카카오에 대해서 저 너무 좋아하고 카카오 투자 받았고 카카오 너무 사랑합니다만 카카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김범수 이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혁명가적 기질 지금 카카오에 남아 있냐 이 말이야. 사실 안 남아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그럴 것이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졸라 이상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계속 혁명을 하잖아요. 얘는 혁명이 완수가 됐는데 왕위에 안 앉고 또 새로운 혁명하러 가. 일론 머스크는 좀 그런 되게 기괴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사람이 논외이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혁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왕위에 앉으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기성세대가 되고 스테터스 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혁명의 대상이 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혁명의 끝은 결국에는 다시 또 다른 혁명가에 의한 오버테이크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베이스 좀 그런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프레드 어샴이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비저너리와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같이 창업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혁명이었고 그때 막 발라지가 CTO였고 이럴 때는 진짜로 이렇게 이 시장을 먼저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래소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때는 엄청난 혁명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크립토 시장의 패권을 쥐고 왕위에 앉고 나서부터는 사실 더 이상 혁명가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뭔가 새롭게 나가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기득권이 됐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엄청난 걸 바라기에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잃을 게 많아졌다. 저는 그래서 프레드 허션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만들어지고 정착시키자마자 나가가지고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VC 만들고 그것도 잘 되니까 지금 다른 것도 그 뉴로사이언스 같은 거 하려고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프레드 허션 같이 혁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혁명이 끝나면 또 새로운 혁명을 하러 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왕위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왕노릇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하면 다시 또 다른 혁명가가 나와서 그들을 또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질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섭리에 가깝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별로다라고 하기에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 서클 오브 라이프. 맞아요. 누군가는 태어나면 누군가는 죽고. 맞아요. 네. 그 Innovator's Dilemma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그 뜻 자체가 우량한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잘 훌륭하게 경영을 하면 사실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파괴적 혁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 시도들을 했던 플레이어들 중에 진정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 달려들었던 기업들도 저는 제 머릿속에 막 생각나거든요. 그런 기업가들도 있었고 그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그런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 이 팟캐스트에 정말 모시고 싶고 특히 이 업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원래 파괴적 혁신은 그냥 겁나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다양한 내러티브가 계속 오가면서 이런 걸 시도했던 것들이 그냥 다 그러니까 스캐머까지는 아니지만 다 혁신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통금융권과 확실하게 협업 케이스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막 아무것도 지금 이제 막 학교를 아마 들어가게 될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이제 향후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관련된 모든 뱅킹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결국 블록체인이 이런 핀테크 인프라스트럭처나 레일의 역할을 이제 하는 순간이야말로 명확한 유스케이스와 유틸리티를 기반으로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유스 케이스를 정확히 실천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속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광고도 금지. 뭐 신규 상장한다는 게 뭐 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이거 뭔 말이야? 새로운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못 내게 한다. 새로운 레버리지 상품.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단일 좀 더 종목으로. 나아가면 기존에 있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제한을 좀 두려고 하겠죠. 맞아. 하지만 하이퍼 리퀴드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혁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알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요. 야 나 그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 이 친구가 속삭이는 거야. 야 그 하이퍼 리퀴드 하면 50배 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혁신인지 아닌지 모르 돈을 잃는 방법으로는 혁신적이긴 한데 그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규제 아비트라지잖아요. 그죠. 그 크립토의 가장 강한 유스 케이스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금융 생태계를 좀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안 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상장이 안 되고 저기 규제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인 그 하이퍼리퀴드에서 된다는 거를 다 듣기 시작하고 다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세계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저는 조금 드네요. 항상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저는 예전에 그 남성연대 성재기 씨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명언이 뭐였냐면 아니 바바리맨을 잡으려면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사람을 잡으면 어떡하냐. 근데 결국에는
레버리지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의 본질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레버리지 못하게 막는다고 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찾지. 무조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 찾지. 그 바바리맨이 무서워서 바바리 코트 입지 말라고 해. 그럼 그 사람이 그럼 바바리 코트를 안 입고 하겠지. 맞잖아요. 근데 나체로 뛰어다녀. 나체로 뛰어다니든지 아니면 바바리 코트가 아니면 뭐 샤넬 코트를 입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치. 그 원인이 아닌데 이 원인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중지시키고 가부장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겠냐는 거야. 지금 부동산 규제나 좀 잘하지.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뭐 이번에 뭐 보니까 주담대 뭐 또 그 대출 제한도 했더라고요. 한 엄청나게. 3억으로 네, 3억으로 제한됐죠? 줄였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고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희 레버리지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포기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그 그냥 너무 근시안적인 그 규제들을 하는 이 형태를 보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나보다 훨씬 똑똑할 거고 나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이게 결국에는 관료주의와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엔 보여주기식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그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종목 이거를 신규 상장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레버리지를 하지 더 건강하게 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뭐 저희 대책이 있나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게 진짜 당연히 너무 어려운 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또 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왜냐면 너무 망했어.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가 나는 지금 뭐 정부 돌아가는 꼴을 보고 나도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고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스티븐이 말씀하신 이제 본질적인 이유는 이상적으로는 이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는 굳이 저 2배, 3배 레버리지 아니면 심지어 하이닉스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뭐 옆집 애가 뭐 1,000만 원, 5,000만 원, 5억을 벌든 말든 간에 나는 사실 그런 욕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 저는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답은 이 우리나라를 하는 그냥 커뮤니티로 했을 때 그냥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행복감과 사회적 안정감 관점에서 그러한 부러움을 어찌 보면은 최대한 감소시키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장기적인 숙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러한 곳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가 집에서 하는 행위, 내가 일터에서 하는 행위, 그냥 삶의 과정 그 자체에서 큰 의미와 보람과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건드려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약간 장기적인 게 조금씩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본인의 삶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고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가스라이팅을 얘기하는 근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야 좋은 거 너만 누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치.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미 누려왔잖아. 본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간극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려운 것 하나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 저희가 2회차 때 또 굉장히 또 어쨌든 나름 화제가 되는 그 밈이 우리가 레버리지 하시나요?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막 당황했잖아요. 근데 제가 1화가 있는데 저도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저는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전까지 막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을 사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건들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막 아마 퀴즈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이겠죠. 근데 너무 귀찮아서 결국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못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하길 나름 보호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투자자 하이닉스가 보호. 400만 원을 갔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나도 인간인지라 아씨 뭐 남 탓을 하겠지. 이 말도 안 되는 교육 때문에 그냥 하이퍼리쿠드에 샀으면 됐는데.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결국에는 시스템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신규 상장 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투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레버리지 비중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예. 물론 단기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막 뭐라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일단 무게의 추를 둔다면 저는 투자자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원래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에 전 정부가 뭔가 개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그냥 전 정부가 뭔가 개입해서 항상 그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가부장적인데 국민들도 되게 정부에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레버리지로 많이 잃으면 정부한테 이거 손실 보전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또 못하게 하면 왜 못하게 하냐고 또 정부한테 뭐라고 해요. 정부 다 나라 탓하잖아요. 예전에 막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는 다 뭐만 하면 노무현 탓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런 모든 책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임을 나라님 탓을 하는 이 작금의 어떤 멘탈리티 이런 것들을 많이 타파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저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의미는 전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져야죠. 뭐 레버리지를 해서 파탄 났어?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빚에 대해서 탕감할 거를 내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또 정부한테 이걸 요청하면 정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뭐 손실을 보전해 주니 뭐 아니면 이걸 중단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부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람이 내가 손실 보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립하고 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멘탈리티가 기본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갈 수 있지. 계속해서 정부 탓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부도 계속해서 그거를 가부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실제로 레버리지로 많이 청산도 당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거 당신들이 이거 막지 않은 죄니까 당신들한테 나 손실 보전해줘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 내가 선택했고 내가 내 돈 잃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 탓을 해? 내 탓을 하지. 내가 병신인 거지 뭐 누가 병신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네. 개인 회고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뭔가 누군가에게 보전해달라고 하는 멘탈리티 자체가 노예 멘탈리티다.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업비트와 그 거래소 규제, 이 거래소 규제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냥 너무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거래소가 규제를 해가지고 뭐 투자자 보호를 했다 만다 하는데 결국에 지금 보면은 거래소도 지금 다 죽쓰고 있고 막 지금 코인베이스 저희가 욕했지만은 코인베이스 지금 보면 거래소로 이제 매출 내는 것보다 거래소 외적인 걸로 매출 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 거래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투자자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지금 거래소도 다 옥죄고 물론 거래소들도 문제가 있는 게 많아. 근데 거래소도 옥죄고 그냥 너희 이제 거래만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들 거래만 못하면 그러니까 거래 그 비즈니스를 의존하는 작금의 상황이 된 건데 이런 것도 조금 좀 방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물론 그렇게 했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좀 극단적으로 다가오긴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결국에 뭐 이걸 유스 케이스로 얘기하자면 도박에 유사한 거잖아요. 그죠. 투기? 근데 이제 어떠한 기업이 정말 말도 안 되게 50배, 100배 레버리지를 그냥 쉽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반화를 하자면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디젠이 돈이 얼마나 있든 간에 그냥 한낱 정말 한탕을 쳐보려고 5년 10년 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 50배 레버리지를 땡길 수 가능케 하는 그 환경과 40, 50대 막 애널리스트 기반으로 굉장히 이거를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어쨌든 나름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 다를 것 같고 그런 이제 전자의 그 집단에 해당하는 어떤 특히 청년들, 그러니까 회생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많이 없는데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나. 뭐 특히 지금 이렇게 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진콜이나 청산 관련된 수치들을 보면서 약간 순간 이입이 됐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결혼을 막 했어요. 아니면은 막 하려고 해. 아니면 애가 막 생겼어. 근데 이렇게 청산을 당했어. 막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뭐 도와줘 이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제2, 제3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이제 남의 세금으로 하면 안 되죠. 본인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그거를 국가에서 물어줘? 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물어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장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조금 제가 아까 그 레버리지 교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건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장엔 또 이제 정부 탓해. 야 니들이 이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나 부의 추월 차선을 놓쳤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무정부주의자고 하지만 정부 사람들이 되게 곤란하긴 할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진짜 어려워요. 저는 약간 이제 좀 사실 이거는 정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소비 문화 때문에 사실 우리가 레버리지 땡기고 막 집 사고 이런 거 사실 그냥 뭔가 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사실 그 소비 문화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이유 자체가 우리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 진짜? 그런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삶에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이제 알렉스님 같은 경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떤 차를 사고 싶어서 어떤 뭐 집을 사고 싶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비 문화 자체가 왜 발생을 많이 했냐면은 우리가 편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리 시대 정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 정신이 뭐야? 인플루언서 되는 거지 사실. 그러려고 지금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이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해.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맞아요. 스스로를 바라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그 세대를 보고 The Great Generation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졸라 짱센 미친 그 슈퍼맨인 거야. 걔네들은 그 자기의 삶을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 30대한테 야 너 북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날라간대 일본으로.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나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집 사고 차 사고 뭐 하고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가장 원초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러시아처럼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있어요. 재밌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푸틴이 왜 지금 쳐들어갔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시대 정신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 전쟁으로 내부를 다시 규합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야. 젊은이들 존나 다 거기 가서 삶과 죽음의 문턱 앞에 있으면은 뭐가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 그걸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물론 나는 당연히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 근데 약간 이제 진짜 이제 근본으로 갔을 때 보면은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엄청 무서워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편해서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야 되는 거야. 네. 너무 맞는 말인 게 지금 아마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전쟁을 안 겪은 거의 유일한 세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까지가. 진짜 전쟁이 사실 뭐 100년 주기 내에 무조건 일어났었잖아요. 그 전에 있는 세계는. 근데 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억제하는 억제기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좀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조금 물리적으로 안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배가 부르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냐면 인간이 여태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가 불렀던 적이 없거든. 인간은 항상 투쟁하고
다른 사람 걸 갈취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핍박하고 억압받고 이런 사회 속에서 생존했던 게 어떤 인간의 어떤 역사이고 저는 되게 그런 의미에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진짜로 쓰레기에 가까운 종족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발적인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종족이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원래 본인들이 본능에 의해서 했던 것들 진짜 사람들 죽이고 갈취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욕망을 다른 곳에 배출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을 사가지고 브이로그로 찍어 올려가지고 남들에게 좀 우월감을 표시를 하는 거가 됐든 좋은 차를 타가지고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복감을 느끼는 것이 됐든 인간은 원래부터 남들보다 좀 남들을 지배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항상 이런 것들이 강한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게 다른 곳으로 표출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자살률도 높아지는 게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억눌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있잖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그 박빙으로 싸우다가 50점 몇 프로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지지율이 거의 95%까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카에다라는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11이 과연 정말로 그 알카에다가 이렇게 났느냐 아니면은 그 네오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 세력이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쇼냐 이거에 대한 그 음모론도 굉장히 그 주영이 좋아하는 음모론도 많거든요. 점점 팟캐스트의 한 30% 이상이 지금 음모론으로 가득 차고 있어. 팩트라니까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뭔가 우리도 보면은 만약에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뭐 내가 지금 당장 내 하이닉스 주식 걱정하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당장 뒤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이닉스 걱정하겠어? 그냥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삶이 훨씬 더 농밀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이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 훨씬 더 농밀해져. 내 하루하루가.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관련된 밈이 있지 않습니까? Hard times create strong men, strong men create good times create weak men create hard times. 있죠. 이 사이클이죠 완전히. 그렇죠. 네. 예. 딱 이거죠. 네. 지금 우리는 위크맨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남성성을 되게 거대당했다고 하는 게 마이크로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 정자수 그냥 음모론이 막 일부에 하나씩 나와. 음모론이. 아니 맞다니까 마이크로 맨날 이런 거 읽나 봐. 근데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위크맨들의 팟캐스트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 1시간 한 40분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스팀이 먼저. 뭐 사실 저는 근데 이 팟캐스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겠지만 좀 다르게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저기서 팟캐스트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성공하면은 뭐 누군가는 또 팟캐스터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또 기업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아직까지 제가 그 투자를 제외한 다른 경로로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제가 투자로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지금. 와, 그러니까 스트롱맨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아니었어. 손실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는 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저는 결국엔 이 팟캐스트로 돈 벌고 싶거든요. 그런 이유도 나는 투자에 재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산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게 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걸로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게스트 얘기하셨는데 게스트도 저는 조금 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애 둘 키우면서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잖아요. 그래서 애 셋 키우면서 창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창업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좀 많이 모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저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조금 제안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저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스스로 저한테 굉장히 자주 최근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해졌을까? 그러니까 특히 돈 앞에서 돈과 성공 앞에서 왜냐하면 삶이 되게 극단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일이 엄청 그러니까 또 특히 우리 업계는 이 트위터 X 때문에 그리고 텔레그램 때문에 거의 막 always on이잖아요. 24시간 동안.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이제 둘째가 막 울고 있고 그리고 첫째는 이제 등하원을 제외하면은 어쨌든 제가 계속 아내랑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어찌 보면 살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근데 그러면서 나는 왜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신경을 잘 안 쓰고 뭐 하이닉스 같은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본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아까 뭐 행복의 기준 뭐 의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생각을 하고 그 회고를 하는 게 모든 우리나라의 특히 청년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팟캐스트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 막 뭐 광고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재밌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그게 전 본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막 부럽다는 단어를 쓴다고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하고 그게 또 되게 잘 돼서 돈을 버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실제로 되게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뭐 실제로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좀 차트나 이런 거 그만 보고 가끔 산책을 하면서 나는 그 의미와 행복을 어디에서 찾나? 뭐가 재밌나? 이 고민을 그냥 매일 단위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라면서 좀 되새기는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냥 일부러 이어폰 안 끼고 다니고 그리고 최대한 자극을 덜어내는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상 찍으신 것도 무슨 산이랑 막 자연 관련된 영상도 찍으시던데. 그 나가서 이제 그 영상 찍는 연습을 좀 합니다. 이제 너무 그 영상미가 예쁘더라고요. 네. 되게 나중에- 주영님의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아니 저는 일부러 밈코인 덜 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구나라고 강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습하려고 이제 영화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 사실. 오. 분명 음모론 기반의 영화이긴 하겠지만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여튼 시간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벌자. 돈 벌자. 리퀴드 많이 돈 벌자.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리퀴드 감사합니다. 화이팅 돈 벌자.